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차기 우리은행장이 결정됩니다. 임종영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손발을 맞춰갈 인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로봇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대화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기업과 손잡고 경제계 전반으로 온기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쌤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미국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 내부에서 이 매파뿐만 아니라 중도파까지 인상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인데요. 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으로서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김미연 기자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번 건너뛸 만한 수준의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시간 18일 미국 텍사스 남부 도시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텍사스 은행연합회 컨퍼런스에서 연준 내 중도파 인사로 꼽히는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로 가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건데 사실상 추가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입니다. 로건 총재는 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으로 이번 발언의 무게감은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연준 대표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피력해왔고 로레타 베스터 클린블레드 연은 총재, 미셸 보먼 연준 이사들까지 잇따라 금리 인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언론들은 연준이 다음 달 금리 인상에 나서거나 한 차례 동결 이후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연준이 인상 신호를 쏟아내면서 한국은행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 불안정 등을 이유로 당장 이번엔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이 시장에서 우세하지만 미국이 실제 금리를 올릴 경우 두고만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22년 만에 가장 큰 1.75%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 차가 또다시 확대되면 환율이 흔들리고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금통위에서 환율이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움직임들이 좀 심상치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 금리를 좀 변동시키든가 그런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 아직 지워지지 않은 고물가도 생각이 복잡해지는 요소입니다. 국내 핵심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4%대로 뚜렷한 둔화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가스요금과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물가 진정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를 밑도는 시장금리도 고물가 제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금리회의에서 낮은 시장금리가 통화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금리 정책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금융시장도 살펴야 하는 한은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차기 우리은행장 선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어 이르면 다음 주 차기 행장이 결정됩니다. 신임 우리은행장은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손발을 맞춰갈 핵심 계열사 대표 인사여서 업계의 관심도 상당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결과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다음 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자추위를 열어 최종 후보군 2명을 선정합니다. 최종 후보는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되는데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경영 승계 프로그램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번 경영 승계 프로그램은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이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CEO 후보군의 성과를 일정 기간 동안 다각도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조직 쇄신을 하겠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롱리스트에는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강신국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보들은 지난달부터 평판조회 업무 역량 평가 등이 이루어졌고 현재 진행 중인 외부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이번 주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관문인 심층 면접과 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최종 후보가 선정됩니다. 현재 우리은행 주요 자리를 맡고 있는 이 부문장과 강 부문장의 이강 구도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는 임종용 회장이 강조해온 영업력이 당락을 가를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은행 내 개파가 인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은행은 출신별로 번갈아가며 행장을 맡아왔는데 이원덕 현 은행장은 한일은행 출신입니다. 이 부문장과 조 대표는 각각 상업은행, 강 부문장과 박 대표는 한일은행 출신으로 후보 간 균형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선이 막바지 단계로 다가온 가운데 임종용 후 첫 은행장이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월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4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 5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운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우려와 실리콘밸리 은행발 신용 위험, 부채 한도 협상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등의 미국을 둘러싼 불안감이 완화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박 연구원은 외국인의 주식 매수 지속 여부는 중국 경기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재고 감소 속도에 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동차의 로봇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 챗GPT가 차에 적용돼 말하는 자동차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요. 시장 선점에 나서는 업계의 분위기 박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로봇이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물건을 집어 이동시킵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인 테슬라봇입니다. 운전자를 지원하는 로봇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미래 수익의 상당 부분이 로봇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도 로보틱스 랩을 통해 실내외 배송 로봇, 무인 주차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등 로봇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앞서 미국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로봇계에 챗 GPT를 적용하는 등 말하는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토요타도 지난 2017년 AI 농구 로봇을 공개한 이후 올해 진화를 거듭한 6세대 Q6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로 로봇이 운전자를 대신해 목표물을 인식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하드웨어만 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현시켜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완성품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앞으로 더 전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 자율주행에 이어 말하는 자동차까지 이동수단의 진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올해로 35주년을 맞은 중소기업 주간이 막을 내립니다. 이 중소기업계는 계속된 코로나19 피해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민생 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요. 산업일보 윤혜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중소기업 주간 마지막 날이죠. 이 한 주간 많은 행사와 캠페인 등이 열렸는데 올해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올해의 키워드는 내수, 고용, 수출 중심의 민생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예. 1989년부터 매년 셋째 주, 5월 셋째 주를 법정 중소기업 주간으로 정했는데요. 35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80여 건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15일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주간을 알렸습니다. 납품 단가 제값 주고받기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바자회, 소풍마켓 리턴즈, 소상공인을 위한 음악회 등도 진행이 됐는데요. 올해 중기중앙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도 캠페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앞서 말씀드린 내수 소비, 고용, 수출 중 한 개 분야 이상을 전년 대비 5% 늘리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행사가 열린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일시적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민생 활력을 모색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중기중앙회는 가장 중점적인 사안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꼽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 진작, 고용 창출, 수출 증대 등 3대 분야의 7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내수 진작 방안으로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국내 여행 가기 캠페인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 청년 고용 활성화, 근로시간 유연화, 강소기업 발굴,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캠페인 등이 담겼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구매 동료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 실적을 500억 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부터 실천해서 대기업 동참까지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약자가 약자를 돕는 이런 쪽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금년 말까지 전 729만 중소기업이 다 나서고 서민경제 살리는 데에 좀 뭔가 훈훈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이번 캠페인에는 우수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매칭 지원, 온라인 채용 박람회 개최, 실무용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제공해서 청년 고용 활성화 캠페인도 진행을 합니다.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을 위해 사례를 홍보하고 간접 서비스 수출 실적도 직접 수출과 동일하게 인정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활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이 중소기업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나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가장 크게 먼저 꼽은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 중기중앙회는 항상 거론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근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중소기업계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5일 한국경제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현재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이나 수출 디지털 전환 기반 부족 등도 애로사항으로 꼽혔는데요. 이에 중기중앙회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계와 소통을 통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인들하고 이제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사가 전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원래 열리는데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충분히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에 이어 고금리까지 어려움이 커진 우리 중소기업에 하루빨리 온기가 돌길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엔데믹의 이른 더위까지 찾아와 평일에도 휴게소를 찾는 나들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휴게소에 들리면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코로나 기간 사실상 포기했던 휴게소 부문이 빠른 실적 회복세를 보여 식품업계가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먹거리 코너에 간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은 춘천 방향에 위치한 가평휴게소. 부푼 마음을 안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립니다. 양양 놀러 가고 있고요. 호두 잡과자 사 먹으러 잠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아들이랑 처음 한국에 온 거라 매우 기대됩니다. 저희 가족이랑 오랜만에 속초 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되게 떨리고 설레고 강원도 가는 길목에 위치한 휴게소인 만큼 강릉이나 속초, 양양으로 향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금요일 오후 화창한 날씨에 가평휴게소에는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지면서 휴게소 사업을 하는 식품가도 덩달아 호재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휴게소 등 다중이용 시설에 입점해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컨세션 사업이 올해 1분기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약 22% 상승했던 SPC는 컨세션 사업이 실적 상승에 보탬이 됐습니다. SPC에서 운영하는 휴게소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풀무원의 컨세션 사업을 도맡고 있는 풀무원 푸드앤컬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부터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차 개선되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풀무원 푸드앤컬처가 운영하는 23개 휴게소의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도 올해 1분기 휴게소 등을 포함한 컨세션 사업 매출이 작년 대비 40%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롯데 GRS는 2027년 오픈하는 하남 드림 휴게소 운영을 통해 휴게소 사업을 강화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도 극장가는 흑자 전환에 실패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영화관 최대 성수기인 여름철이 다가오는데요. 성수기를 맞이하는 기쁨보다 관객들이 돌아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모두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실패했습니다.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3%, 54.3%, 190.5%로 크게 늘었지만 수익성 개선에 실패하며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올 1분기 여행사들이 줄줄이 흑자 전환하며 반등에 성공한 것과는 대비되는 성적입니다. 1분기 극장가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흥행작의 부재가 꼽힙니다. 영화업계에서 1분기는 비성수기로 분류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1분기 누적 관객 수가 200만을 넘은 영화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2개밖에 없다는 점이 매출을 더 끌어올리지 못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나치게 오른 영화관 티켓 가격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코로나 시기 티켓 가격을 3차례 인상했습니다. 현재 영화 티켓 가격은 평일 낮 2D 영화를 관람하는 성인 기준으로 14,000원에 달하고 주말에는 1,000원이 더 비쌉니다. 티켓값이 비싸지자 관객들의 영화 관람 기준 역시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영화관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여가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영화의 투자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배우가 출연하더라도 후기를 보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영화관을 찾지 않는 소비자가 많아진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규제가 풀려서 그런 거에 대한 소비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겠지만 가격이 높아진 만큼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작품들을 골라서 관람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코로나 시기 급격하게 성장한 OTT 시장도 영화관 재도약의 걸림돌로 뽑힙니다. 넷플릭스의 1인 기준 한 달 구독료는 영화 한 편보다 저렴한 9,500원입니다. 한편 오는 31일 개봉하는 범죄도시 3를 필두로 트랜스포머, 인디아나 존스 등 흥행 기대작들이 연이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처음 맞이한 여름 성수기 대작들의 흥행 여부는 극장은 물론 제작과 투자 등 영화업계 전체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와치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사상 첫 AI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만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청문회에서 내년 대선에서 AI가 유권자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구글 등 핵심 기업을 초청해 대책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주는 이점은 높이면서 기술의 남용을 막을 국제 기준 마련에 관심이 쏠립니다. 독일 베를린 의회에 깜짝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의회 앞 잔디밭에서 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소가 줄지어 나오더니 밭을 누비며 배를 채우는데요.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독일 농업단체가 의회 앞에 소들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소에게 풀을 뜯을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며 소가 얼마나 목초지를 좋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의회 앞으로 이들을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독일 젖소의 70% 이상이 사육장 안에 갇혀 지내고 있으며 10년 뒤 전 세계 목초지 20% 이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11명 발생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수십 명의 피난민들이 체육관에 대피해 있습니다. 에밀리아 로마냐주에는 이틀 동안 평균 200에서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제방 수십 개가 무너지면서 도시와 마을은 물에 잠겼습니다. 지난달까지 로마냐주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는데요.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땅이 굳어 물을 흡수하지 못해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에밀리아 로마냐주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이 팬데믹 이후 새로운 팬데믹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는 길이 1.5km 이상의 수천 마리 박쥐가 서식하는 동굴이 많습니다. 이곳은 일명 점프존으로 박쥐가 가진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질 점프존은 지나친 산림채굴과 벌채로 인해 지난 20년 동안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서식지 파괴로 스트레스를 받은 박쥐들이 더 많은 바이러스를 인류에 옮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새롭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한전은 차기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종복 경영관리 부사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하에 힘입어 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가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소매 채권 판매액이 1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채권 투자에 관심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채권의 인기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주영 선대 회장이 만들었던 포니쿠페를 손자인 정의성 현대차그룹 회장이 복원했습니다. 정 회장은 선대 회장의 유산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포니쿠페를 되살려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레보 박성훈입니다. 주말 동안 전국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중북부 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이후 일요일인 모레는 남부지방까지 구름 많아지겠고 중부지방은 하늘 흐리겠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부터는 전국이 나쁨 단계로 악화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은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27도 이상으로 5월 중순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일요일인 모레는 낮 최고 기온이 23도까지 내려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아침 기온은 17도 내외가 유지되며 평년보다 4도가량 더 높게 지속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7도, 인천과 청주 16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27도, 대전과 세종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12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3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와 제주 16도, 부산 15도입니다. 낮에는 부산 22도, 제주 23도, 전주와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